형들, 요도협착인지 전립선염인지 좀 알려주라. 요도 끝이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살짝 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도협착이면 무조건 2차 성징 사춘기 때 불편감 무조건 느끼며 살아왔어야 함. 곤지름 7개. 굉장히 많았네요. 7개 드셨으면.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된다. 틈날 때마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그런 비뇨기과 게시판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뇨기과 게시판을 제가 좀 봤는데 보면 어떤 것들은 정말 맞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글입니다. 제목은 형들 요도협착인지 전립선염인지 좀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음부 통증이랑 잔류감 요도 통증이 있었는데 자위를 하다가 이게 발생을 했다. 근데 이게 과연 요도 협착인지 또는 전립선염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어요. 일단 소변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요도가 좁아졌을 때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기 쉽습니다. 요도가 협착이 되는 게 요도가 좁아진 이유일 수 있죠. 근데 요도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흔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요도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지간히 상처를 세게 받지 않는 한 또 어지간히 염증이 자주 생기지 않는 한, 여기서 염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전립선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임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그런 화농성으로 심하게 요도염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어지간히 자주 생기지 않으면은 다시 요도협착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도협착으로 인해서 아마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전립선염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데는 그 요도가 있으면 요도 시작점에 있어요.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는 거는 그 요도 제일 끝에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두 갈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쪽 요도 끝에 영향을 줘서 거기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온다.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과도하게 자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과도하게 자유를 하면서 요도 끝이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살짝 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약간 붓거나 그런 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좁아졌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혹시라도 염증이 있는 정도는 기본적인 소변 검사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약 좀 드시고 항생제 먹고 그러시면 어렵지 않게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아주 중병인 그런 요도 협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전립선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답을 주신 게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라든가 세균료 같은 것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립선 앱과 초음파 검사를 해주는 데 가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면 골반 음부 신경통 골반 적응 문제니까 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심한 자위 후에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는 그 원인으로서 이게 작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요도 협착이면 무조건 2차 성징 사춘기 때 불편감 무조건 느끼며 살아왔어야 함. 오줌 잘 안 나오고 이런 건 대부분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때문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갑자기 생긴 증상이 사실 요도 협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요도 협착이 아닐 것 같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또 전립선 얘기를 하셨는데 전립선이 그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요도 끝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전립선 문제는 아마도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곤지름으로 아마 많이 좀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곤지름 제거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곤지름 7개. 굉장히 많았네요. 7개 드셨으면. 예, 다 치료했고 병원에서 박트로반 연고만 처방해줬고 특별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 박트로반만 발라도 될지 아니면 빨간 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포비돈 이런 거만 좀 발라도 될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말대로 박트로반만 발라도 되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포비돈 같은 것으로 소독을 해도 되는지 또 성생활은 언제쯤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댓글에 보면 한번 다루신 분이 레이저 지지구, 상추 아물구, 세살 생기면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한 보름 정도가 걸려야지 상처가 아물긴 하는데 곤지름이 옅게 있으셨던 분들은 보름 안으로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생각보다 곤지름이 깊게 있었던 분들은 좀 깊게 좀 팔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2주에 잘 안 낫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 말인데 좀 큰 것들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아직 멀쩡하고 면역 관리 같은 거 잘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곤지름 같은 경우가 얘네들은 곤지름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눈에 띄는 거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그 주변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 놓습니다. 그럼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올라오는 것만 치료를 하고 주변으로 바이러스 퍼진 것들은 저희가 따로 치료를 하지 못하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피부에 이제 떨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똑같이 곤지름이 올라와서 재발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피부 탈락이 되면서 같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 게 뿌려진 바이러스가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 한두 달 사이에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얘기하신 대로 한 2달 정도 안 올라오셨으면 웬만하면 잘 안 올라오고요.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그리고 정말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거의 없어졌다라고도 사실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부 편변이 있었던 데를 이렇게 제가 면봉 같은 걸로 해가지고 PCR 검사를 다시 나가면은 여기 바이러스가 묻어있는지 확인해서 내가 아직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성생활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언제부터 가능하냐,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곤지름이 눈에 띄기 없고 상처만 아물면은 사실 내 전염력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생활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쪽을 한 면봉 같은 걸로 검사를 해서 내가 이제 그 탈락세포층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파트너에게 자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곤지름이 없고 내가 상처만 괜찮으면 성생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검사는 필요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댓글에 또 남자 간호사가 빨간 약으로 소독만 하라고 했다. 그대로 반년째 재발 안 하고 있어서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박트로반이라는 항생제 연고를 썼다. 또는 뭐 빨간 약을 발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한 상처라고 하면은 빨간 약을 바르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빨간 약은 말 그대로 소독약이거든요. 그러면 상처의 회복 과정을 약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약 바르는 건 추천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박트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는 이 피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를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피부에다 박트로반을 계속 바르시는 거는 상처의 빠른 회복에 좀 도움이 좀 되시니까 지속적으로 박트로반 바르시는 게 빨간 약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전립선 염에 대해서 고급 팁을 준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어요. 약, 운동, 식단, 반신욕보다 하면 좋은 것들이긴 함.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염증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같은 습관, 행동을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 왜냐면 이건 혈액순환하고 100%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내전근에서 최상단, 즉 사타구니, 양옆, 내측, 허벅지 여기를 잘 사용 안 하면 순환이 안 되고 뭉치면서 고름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된다. 틈날 때마다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뭐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저희도 항상 환자분들에게 권장하는 거긴 합니다. 뭐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벽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뒷다리도 벽에 붙게끔 밀착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니은자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최대한 V자로 더 벌려줘서 최대한 자꾸 벌려주고 이거를 뭐 자주 하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증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조금 한 가지를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전립선염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전립선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거기에 뭐 혈액순환도 좋지 않고 신경도 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이완을 시켜서 압박이 된 걸 풀어주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뭐 스트레칭 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꼭 그 자세가 아니어도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전립선이 압박이 되는 게 앉아있는 게 압박이 되거든요. 또 앉아있을 때 딱딱한 데에 앉아있는 것 또는 차가운 데에 앉아있는 게 많이 압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방석을 좀 폭신한 거를 좀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좀 30분 연달아 앉아 있었다, 또는 1시간 연달아 앉아 있었다 라고 하면은 한번 일어나서 스트레칭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살짝 걷기만 하세요. 걷기만 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 스트레칭 풀어주는 효과가 되니까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이 조금 그런 혈액순환이 좋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이 겹치니까 생기는 게 전립선이 염이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젊은 친구분들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열심히 치료 안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약 잘 안 드시고 안 오고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전립선 염으로 이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도나 전립선에 대한 염증을 초기에 잘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그 부분을 꼭 같이 챙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정궤전맥류 수술 받아야 하나 이런 글이었는데요. 고환 쪽에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여차 2차 대학병원에 갔는데 정궤전맥류라고 얘기를 들었고, 정액검사에서 정작 운동성이 좀 감소되어 있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수술을 안 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자식 낳을 거 생각해서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 묵직한 느낌이 다 사라져서 굳이 내가 수술해야 할까, 부작용이 걱정돼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정궤중맥류라고 하는 거는 고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병입니다. 그러면 고환의 기능 크게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정자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하나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은 사실 조금 안 좋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 내 몸이 적응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또 살짝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적응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자를 만드는 기능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궤전맥류는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환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에 통증이 있으면 정궤전맥류는 무조건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 통증으로 인해서 정궤전맥류 손상을 받고, 더더군다나 정자의 운동성이 안 좋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꼭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 그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할 때 아예 안 날 거면은 상관없어. 아직은 젊은 친구분들은 내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내가 안 낳아야지, 내가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거는 좀 그것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젊잖아요. 젊어서 이 젊은 나이에는 꼭 치료하러 가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이게 손상이 누적돼서 쌓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미만의 사춘기 때는 증상이 없어도 있으면 치료하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도 누적 손상이 쌓일 거 생각하면 훨씬 많습니다. 글 쓰신 분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올라가서 제 글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글과 답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아쉬운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바로잡아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좀 만들어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